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이제 한 주가 다 돼가는데요. 네, 한 걸음씩 일상회복으로 가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지금 어떨까요? 북한이 조만간 걸어잠근 빗장을 풀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도 북중 간 화물열차 통행이 머지않아 재개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죠. 네, 이 소식 먼저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인 특파원, 지금 포착되는 움직임이 있나요? 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단둥 현지 소식통들에게도 물어봤는데 국경이 열릴 거란 말은 계속 나오지만 열차에 화물을 싣는다든지 북한에서 올 열차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중국 랴오닝성 정부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의 안전검사 입찰 공고를 내면서 완공 이후 개통이 늦춰지고 있던 신압록강 대교를 통해 육로교역이 재개될 거란 예상도 나왔는데 예상은 예상일 뿐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그래도 임박 징후는 곳곳에서 나옵니다. 일단 북중 간 교역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9월 북중 간 공식 교역액은 6,990만 달러로 8월에 비해 140% 넘게 증가했습니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라면서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많은 금액이고 급격히 늘어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역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 만큼 열차 운행이 재개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군요. 네, 현재 북중 간 교역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육로 교역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둥에 있는 화물열차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북한 신의주에 있는 화물열차가 단둥으로 넘어와서 물자를 실어갈 것이다. 지난달 중순에 단둥시 고위 관계자가 철도역을 방문해 열차 운행 재개와 관련한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이런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봉쇄해왔는데 임기를 마친 지재룡 전임 주중대사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철통 같은 봉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봉쇄로 물자난이 심각해졌고 그 정도가 해상 교역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 결국 육로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번 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임박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곳 중국 현지에서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과연 2년 가까이 유지해온 국경 봉쇄를 풀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이번엔 북한 상황 알아볼까요? 박철현 기자,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세계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북한은 아직 이른바 위드 코로나는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난해 1월 시작한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경각심을 보치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내리는 눈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올 초부터 평안북도 의주비행장 부지에 대규모 검역센터를 짓는 작업을 해왔는데 북중 교역 재개를 대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작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리병철 등 고위 간부가 경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검역센터가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철도 화물 수송법을 채택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은 얼마 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진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조직과 지휘 체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철도 화물 수송법을 채택했는데요. 수송 조직과 지휘를 개선하며 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철도 화물 수송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법안 마련이 북중 간 철도 교류 재개 준비와 연관이 있을 거란 해석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각 부분에서 시스템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는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데요. 전자결제법, 영수증법 등을 새로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네,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해도 봉쇄가 계속되면 북한 주민들 생활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북중 간 열차 운행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생활 필수품마저 부족한 북한 현실과 무관치 않은데요. 북중 열차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정원 보고에 이어 통일부 당국자도 최근 북한에서 방역시설 구축이나 철도를 통한 물자교역 준비 동향이 빈번히 관찰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조치 완화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분석가들은 유럽의 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왁신 접종에 기대를 걸고 방역 조치를 완화한 데다가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고삐를 죄면서 민심 위반을 막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만큼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더라도 당장 전면적인 국경 개방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요즘 북한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소식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뭔가를 다 지었다는 뉴스입니다. 네, 10년 전에 착공한 건물을 이제 완공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요즘 북한 방송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건설 완공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풍치수려한 정방산 기술기 현대적인 호텔이 새로 일도서 준공됐습니다. 며칠 전 완공된 이 정방산 호텔을 처음 짓기 시작한 건 2011년이었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지지부진하던 호텔 건설이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지금 마무리됐다는 게 다소 의아한데요. 운동실과 수영장도 갖춘 이 호텔은 황해북도에 있는데요. 북한이 올해 핵심 과업으로 내세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완공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평안북도는 소년단 야영소를, 또 함경남도는 광포 오리공장의 시설을 새로 준공하기도 했는데요. 한 해 성과를 정리하는 연말을 앞두고 각지 건설 성과를 강조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두산 인근에 있는 삼지연시공사도 마무리됐다죠. 북한이 이른바 혁명성지라며 신성시하는 곳이죠. 삼지연에 천여 가구의 살림집이 새로 들어섰고요. 지난해 완공을 목표로 했던 3단계 공사가 얼마 전 완료됐습니다.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공사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오목한 날씨 조건과 난관들을 과감히 이겨내며 맡겨진 살림집 건설을 전부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 했습니다. 북한이 올 초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양시 만세대 살림집 건설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데요. 살림집 건설이 완공 단계에 들어선 데 맞게 단위별, 대상별에 따르는 공정 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하며 보통강 강한주택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여온 사업인 만큼 올해 안에 완공되고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철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장진호라는 영화가 5주 전 개봉돼 이미 관람객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속편도 곧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 장진호라면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과 중국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지역이잖아요. 중국 당국이 이 장진호 전투를 부각하는 건 아무래도 미중 갈등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중국이 다시 이 장진호 전투에 주목하는 이유를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9월 30일 중국 전역에서 개봉한 영화 장진호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장진호 일대에서 중국군이 세계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는 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내용을 철저히 중국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2,300억 원, 상영 시간 176분.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국가영화국이 직접 지원한 초대형 선전 영화입니다. 战争场面感觉非常的震撼，就心跳都非常快。 상영 한 달 만에 극장 관람객이 1억 1,600만 명. 영화관 입장 수익만 1조 원을 넘을 정도로 중국 내 반응은 뜨겁습니다. 非常好，很感动。对对，那是肯定，我是基本上一直是在哭。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발발 5개월 뒤인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함경남도 장진군 개마고원 일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뒤 미 해병 1사단과 미 육군 7사단은 북위 38도선을 넘어 단숨에 평양을 거쳐 압록강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30만 대군이 인해 전술을 배경 삼아 불개미처럼 저돌적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10월 25일 중국의 30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참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은 장진호 일대에서 병력 수가 10배나 많은 중국군 12개 사단에 포위됐습니다. 영하 3, 40도까지 내려가는 살인적 강추위에 미군의 무기와 장비는 얼어붙었고 낯선 산악지대에서 미군은 중국군의 기습 공격과 동상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해군 부대는 총 78마일을 후퇴해 내려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동상에 걸리거나 폐병에 시달렸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의 사상자만 2,621명,
육군과 한국군 카투샤까지 모두 15,000여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엔군은 치열한 교전을 벌이며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동쪽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흥남항에서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을 태우고 흥남 철수를 이뤄냈습니다. 포병들이 주변 산악지대의 적을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엄호하며 드디어 모두 배에 올라 흥남을 떠났다. 중국은 장진호 전투가 미군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전투 중 중국군 사상자는 미군 등 유엔군보다 약 3배 많은 4만 5천여 명. 중국 구병단이 장진호 교전으로 전투 능력을 상실하면서 중국군의 남진 속도도 늦출 수 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전투 자체는 미군의 한미의 손실이 컸지만 그걸 통해서 이 흥남 철수라든지 이 전략적인 전선 전반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에게도 아픈 전쟁의 역사인 한국전쟁과 장진호 전투. 중국은 1970년대 미국과 수교하고 경제 개방을 추진하던 탈냉전 시기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런 중국이 지금 장진호를 소환한 이후에는 격화된 미중 갈등과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경제 군사적으로 발전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시진핑의 중국에 대한 애국의 메시지가 그 바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는 단체 관람을 한 중국 공산당원들과 학생들이 거수 경례를 한 모습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나름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아 우리가 당시에 이렇게 비행기도 없고 자 다들 총 한 자루만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상대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미국과 이 상대에서는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다. 이와 함께 중국군의 목숨을 바쳐 북한을 지켜냈다는 북중 동맹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진호는 한미 동맹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11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미 해병 1사단장을 선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미국 방문 당시 찾은 것도 버지니아주 미 해병대 장진호 기념비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부모도 흥남 철수의 피난민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 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어려울 때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가 그렇게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동맹인 미국이 혈맹으로서 그 희생을 감수하 들어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다. 장진호는 아직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가장 많이 남아 있어서 향후 북미 협력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진행되던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양국은 장진호 일대에서 33차례 공동 작업을 벌여 229구의 유엔군 유해를 발굴했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미군 유해 55상자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상당한 유해가 사실은 지금 그 전투 지역에 미군 유해가 잔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 유해 송환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장진호 전투 지역은 북미 간에도 향후에 유해 발굴에서 상당히 그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긴장과 대립은 71년 전 한반도에서 서로 총을 겨누던 참혹한 전쟁의 기억까지 소환하며 한반도에서 아직 종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요즘 월급 빼고 거의 모든 게 오르고 있다고들 말하죠. 주유비도 올랐고요. 계란이나 참치, 햄 같은 생활 필수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돼서 서민 경제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북한 상황은 더욱 어렵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마트에 가든 온라인으로 장을 보든 돈은 많이 쓴 것 같은데 이 장바구니는 좀 썰렁합니다. 강미진 씨 장바구니는 어때요? 저는 장을 잘 안 보고 딸애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데요. 진짜 예전에는 뭐 5만 원, 6만 원만 봐도 장바구니에 이제 꼴깍 채워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엄마 이만큼 쏟아놓고 이거가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거겠죠. 네. 네, 저도
요즘 차 길 넣을 때마다 주유비 걱정입니다. 네네. 최근 6개월 동안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3%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네. 뭐 다음 주에는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죠. 그러게요. 일단은 뭐 주유비 걱정이라도 좀 덜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도 우리지만 북한은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요? 예, 북한은 더 타격이 큽니다. 우리 생산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석유잖아요. 네. 근데 유엔 제재에서는 그 정제유,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나 이런 경유 같은 정제유의 수입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입 상한이 약 50만 배럴인데요. 그건 북한이 평소에 수입하는 양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원자재 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뭐 유류세를 인하하고 비축해둔 물자를 풀기도 하고요. 네. 다양한 대책을 뭐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인민 소비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6개월 이상 선행시켜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고 원료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틀어주고 이게 당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재자원화 법까지 제정했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자원화 법을 제정하고 공표했습니다. 법까지 만들 정도로 재자원화는 북한의 중대한 경제정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자원화 법까지 만들었다는 거, 이 재자원화, 이 재활용이 단순히 운동이나 캠페인 차원은 아니라는 거네요. 예전에는 그냥 이거 쓸지 뭐 쓸지 그냥 뭐 쓰레기장에 갔던 거라면 지금은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직장에서도 훌쩍훌쩍 넘어간 거라면 지금은 직장 단위에서도 총화 사업도 이제 강력하게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중앙TV를 보면은 지난달부터 이 절약이나 재자원화 또 증산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하루에 한 편 이상 방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재자원화를 하고 있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재자원화로 덕을 보는 단위들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을 여러 편 방송했는데요. 북한이 소개하는 황남일보사 인쇄공장의 재자원화 비결은 뭘까요? 그죠. 뭐니 해도 원료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생산되는 그 종이 생산의 70%를 그 파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파지로 종이를 생산한다는 건 기본이고요. 이 종이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도 재활용합니다. 거름망으로 수집한 성분 가운데 종이 재료를 쓸 수 없는 미세한 입자는 휴지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 조각들 뭐 이런 거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우리도 역시 그전에는 버리됐고 근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 발품만 하면 섬유질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보석 기질로 이용하지 못하겠나. 그리고 입자가 굵은 찌꺼기들은 모아서 벽돌 모양으로 압착해 한증 목욕에 필요한 땔감으로 보냅니다. 네, 폐수로 휴지를 만들고 버섯 배지로 활용하고 목욕 땔감까지 정말 생산 첫 공정부터 마지막까지 재자원하네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재자원화하는 건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저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네. 네, 순천 탄부 물자 생산 사업소도 소개했는데요. 탄광에서 쓰는 물자를 보급하는 곳이죠. 이곳의 재자원화 아이디어는 뭘까요? 바로 탄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비누 생산입니다. 자기 지방에 있는 흙으로 기름을 적게 쓰면서 세척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는 세척 보조제를 만들게 됐다고. 비누를 만들 기름이 부족해서 흙을 이용했다는데요. 자, 예전에 우리도 비누가 귀하던 시절 양잿물에 기름을 섞어서 비누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북한에서 양잿물로 만든 비누도 사용을 했었고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순천 지역은 탄광 지역이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가장 빨리 팔리고 핫 상품으로는 비누가 진짜 1순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비누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만들까 이제 고민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비누가 흔하기도 하고 고급 수제 비누도 나오고요. 저는요 남한에 왔을 때 어떤 행사장에 가는데
자그마한 선물 박스였는데 거기에 비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누의 질도 사실 북한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엄청 좋은 비누인데 그냥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비누가 많으면 이거 그냥 줄까.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누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옥수수나 마늘을 키우는 복합 비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축전지 수명이 다 되면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축전지를 한번 재생해보자. 주목할 만한 것은 파 신발, 파 거물을 비롯한 폐품의 회수 체계를 재생한 신발들과 바꾸어주는 방법으로 정말 끝없는 재자원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재자원화를 하려면 저기 있는 일꾼들이 정말 아이디어도 상당히 많아야겠고요. 또 지식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매체를 통해서 재자원화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제 기업소뿐만 아니라 국가과학원, 김일성 종합대학, 네. 김책 종합대학의 사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산업 현장의 일꾼뿐만 아니라 온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이 총동원돼서 재자원화를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북한 재자원화 얘기하면 아무래도 강미진 씨 북한에 계셨을 때 생각이 안 나실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일단 83 과제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83 과제를 하려면 집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좀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네. 옥공장에 막 가요. 강미진 씨 계속 83 하시는데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3이 뭐예요? 예, 북한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냥 83 하면 대충 딱 감이 오는데 83이라는 거는 1984년 8월 3일에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시 경공업 공장을 현지 지도하다가 그 공장에서 자투리천으로 만든 그게 엄청나게 평가를 많이 받아요. 모든 공장들에서 버리지 말고 이런 걸 가지고 인민생활에 활용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게 8월 3일 인민소비품이죠. 예, 83 제품이라는 거는 유휴되는 거죠. 버려지는 것들. 말하자면 재활용이랑 똑같겠습니다.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활용해라. 이런 제품을 북한에서는 83 소비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북한 방송을 보니까요.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이 절약을 네.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 재자원화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북한의 원자재난, 이 경제난에 도움이 정말 될까요? 북한이 재자원화는 비단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고 70년대 5.1 쇼크 이후에도 이런 운동이 있었고요. 80년대 83 소비재 운동, 또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원자재난은 결과적으로 어떤 공급 부분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원자재난 해결에는 특별히 재자원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북한 방송을 쭉 보면 뭐 폐수, 폐지, 뭐 자투리천 등등 뭐 여러 가지 재활용이 나오는데요. 물론 뭐 절약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만은 너무 주민들 노력에만 집중된 건 아닌가. 뭐 주민들 불만은 없을까요? 예전에 그냥 무상으로 뭐 강미진이라면 강미진도 폐지 얼마 내라. 그런데 지금은 수매를 시키면 돈을 줘요. 수매 가격을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불만 같은 경우는 좀 아주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공짜로 이제 바쳐라 할 때보다는 좀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불만도 조금 예전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네. 북한의 지금 여러 원자재난을 비롯한 경제난은 분명 북한 정권에게 위기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 원자재난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대북 제재의 원인이다, 코로나의 봉쇄의 원인이다 이렇게 돌리면서 오히려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주민들의 고통만, 부담만 이중 삼중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때에 북한 당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북한 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북한 당국은 지금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백신 지원이나 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이런 국제사회의 지원, 특히 의료 지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코로나 방역을 마치고 그래 국경을 하루속히 개방하는 것이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조치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절약과 재자원화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북한도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고단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활약하는 탈북민. 이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요.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정착 과정. 얼마 전에는 탈북민들이 각자의 경험과 애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있었다는데요. 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 스토리를 공개한 분들도 있었다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조그마한 화물트럭 한 대가 들어섭니다. 5년 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강윤철 씨가 올해 배달 운수업을 시작하며 장만한 보물 1호입니다. 남한 정착 초기 지인 소개로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떠안게 됐던 두 아이의 아빠. 그동안 음식 배달에 대리운전까지 낮밤 가리지 않고 일만 했고 이제는 빚을 다 갚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내 손을 딱 갚았는데 뭔가 이 무게 여기 뭉쳐있던 게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산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이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아 이제야 내 하늘이 보이네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 경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잠시 후 이곳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민들이 특별한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남한에서의 정착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자리라는데요. 그 대회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센터 로비에 정장 차림의 남녀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의 탈북민 지원 기관이죠. 남북하나재단이 8년째 개최한 탈북민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의 결선 참가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녹아있는 이분들의 이야기, 희로애락, 여기에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에 저희들이 또 공감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이름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자 사기를 당했던 39살 가장 강윤철 씨도 참가 탈북민 58명 중 결선 진출자로 선정된 8명 중 1명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2개월도 안 되는 어린 딸을 차에 태우고 집사람과 대리운전을 다니면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차 뒷좌석에서 갓 태어난 딸이 울지도 않고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자책감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남한으로 데려온 아이들과의 관계는 탈북민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경험들입니다. 두 자식을 기적적으로 제 품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딸의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엄마의 재혼으로 인해서 두 자식에게는 새 아빠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이들께 제가 정말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 이런 자신감이 막 있고 내가 이런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으니까 너희들 엄마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헤어진 시간만큼 아이들이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와 원망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곱지 않은 시선 역시 탈북민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보니 나이 지긋하신 전무님, 상무님들은 제가 아주 불쌍한 나라에서 온 이방인으로 보고 계셨고 젊은 과장님, 대리님들은 나라를 배반하고 온 아주 그런 배반자처럼 그런 눈길을 보고 있었어요. 정착 초기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자신의 꿈을 찾아나가면서 조금씩 나아졌고 건축기사, 미용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을 얻는 노력에서부터 그 꿈은 시작됐습니다.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나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용기면 당당한 여자로 더 멋지게 살아가는 당당한 엄마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순탄할 수는 없지만 저는 꿈이 있어 행복합니다. 북한에서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그날 한국의 이러한 최첨단 시설이 내 고향 땅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간호사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희 아버지처럼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더라도 더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해가는 것도 이들의 공통된 정착 스토리였습니다. 두 분은 이 차례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현재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때는 한 탈북민을 살려냈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고 모두의 영혼 속에 무지개가 피었던 아름다운 날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급여일이 다가왔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기부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고마움을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날 대회 수상자들의 상금 역시 쓰일 곳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일 저희 동료분들 점심 한 끼 대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네. 저희 또 주변에 지역아동센터 탈북민 아이들이 다니는 데 있습니다. 그쪽에 오늘 이제 돌아가게 되면 싹 다 애들 피자를 한 판씩 싹 돌릴 예정입니다.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탈북민들의 시행착오와 좌절, 그리고 극복의 과정. 그 하나하나는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자산이 되고 있고 훗날 남북 통합 여정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감이 안 오는데. 뭔데? 좀 욕 같다. 약간 북한 은어? 바보? 북한말 똘뜨는 생일이나 결혼식 등 기쁜 일을 축하할 때 먹는 케이크라는 뜻입니다. 북에서는 케이크를 케키라고 하는데요. 케키 대신 프랑스어에서 따온 똘뜨를 쓰기도 합니다. 처음 듣는 말인데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케이크? 왜지? 진짜 유추하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 것 같고 언어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다고 합니다. 가을이 완연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방역도 더욱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